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원영섭, 이승훈 두 변호사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은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이기 때문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검찰에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선택한 배경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루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검찰에서 준비했던 질문지의 양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한 페이지당 한 5개 질문이 있다고 하면 무려 하나에 대해서 1분만 질문을 해도 500분을 질문해야 되는데 그 답변까지 하고 뭐 본인 서면 진술하고 인정신문하고 중간에 또 점심 먹으러 나가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그 하루 만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뭐 심야 조사라도 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소문도 있었지만 결국 9시에 그 조사를 끝냈어요. 9시 조사를 끝내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이제 그 전체가 한 199페이지 정도 이제 산출이 됐는데 결국 이제 검찰은 질문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환 조사를 추가 소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소환 조사에 응해가지고 답변을 하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환 조사에 응했다라는 어떤 명분 쌓기 여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목표인데 그러면 그 많은 질문을 답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또 추가 소환 조사를 불응하게 되면 그런 이제 체포동의안 그 가결이냐 부결이냐의 쟁점으로 갈 때까지의 여론도 결국 한 번 갔는데 그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본인한테 한 번 간 것도 가나마나한 상황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까지 가서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든 이제 여론 전국이나 이런 거를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론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본인이 1차 조사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진술서에 가름해서 답변을 했고 그래서 빨리 끝내기를 원했습니다만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똑같은 증거를 또 제시하고 저녁까지 걸으면서 수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담당 검사도 오케이 했었는데 갑자기 또 번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검찰에서 2차 소환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망신주기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면 진술서를 국민들께 공개했잖아요. 이건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자신이 소명을 하겠다. 그리고 검찰에 아무리 소명을 해봤자 어차피 안 믿어줄 거니까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런 네. 표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강경하게 발언을 했잖아요. 윤석열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어떤 검사 정치,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여당에게 굳이 협치를 구걸하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고 그것에 따라서 처분을 하면 그것대로 재판 가서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당당함의 표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2차 출석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검찰의 이번 추가 소환에서는 측근비리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진술서로 가름한다라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대표의 이런 대응 전략, 방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그 피의자의 입장이라는 게 정말 억울한 피해자는 자기의 그 억울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오히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진술 거부가 그 피의자한테 불이익으로 그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익으로도 되진 않거든요. 통상 이제 그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검찰에서 소환을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여론상의 쟁점이 되니까 아마 그 이재명 대표는 일단 소환을 하고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 과연 이제 좀
뭐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체포동의안 문제에 따라 가지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법관 앞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법관 앞에서도 이런 종류의 진술 거부나 묵비를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법관 앞에서도 똑같은 이제 전략으로 나오면 그것은 이제 본인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게 지금 이제 소환을 해서 갔다라는 것까지로 납득하시는 분들도 아주 소수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여론이라는 작업에서도 결코 성공하지는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짜 억울하면 진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좀 어떻게 진술하고 싶겠죠. 근데 진술을 하면은 또 관련자들 소환해서 그와 모순된 진술을 바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것만 찾고 찾아내려고 하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협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형소법이 개정돼 가지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술 잘 해봤자 부인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도 없고요. 또 우리가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보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제일 첫머리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법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요즘은 공판 중심주의여서 법정에서 검찰이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는 방어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요. 이게 또 최근의 기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판 중심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지 아니 이재명 대표가 법정 가서 어떻게 조용히 있겠어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소명해야죠. 그리고 이제까지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불법적으로 승인하고 보고받고 공모했다라고 하는 스모킹건 같은 기사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검찰의 좀 압박감이 심할 것 같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성남FC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도주 우려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거 인멸할 가능성 거의 없겠죠. 뭐 1년 4개월 수사했고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도 없겠죠. 문제는 범죄의 중대성인데 저는 당연히 뭐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봐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지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만 계속해서 수사했는데 구속영장도 청구 못했다? 라고 한다면 검찰은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그냥 이재명 대표만 뒤졌구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은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니 대장동의 본류라고 계속 했습니다만 자꾸 성남FC 사건과 같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대장동 사건으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굳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성남지검 사건까지도 가져와서 영장을 같이 청구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사가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고 결국 성남FC 사건도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성남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돼 성남FC 구단에 광고비가 들어간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즘에는 이재명 대표가 압박감을 받는다기보다는 검찰이 지금 수사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압박감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자를 보면 뭐 남욱, 김만배 그리고 이제 그 유동규, 김용, 그 정진상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전부 다 구속되셨어요. 예, 구속되셔가지고 이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시기도 네. 했고 일부는 이제 계속 구속돼가지고 그 구치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 전체의 핵심적인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결재 서류에 이제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피의자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범죄자들이 다 구속됐는데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거나 구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네.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겠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이게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거를 부결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 국회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민주당의 역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부결과 가결에 대한 정치적인 후폭풍은 이제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에 검찰 소환조사에서 제출했던 진술서 내용을 보면 좀 눈길을 띄는 대목이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개발 사업에서 유 씨가 저지른 이 민간 유착 범죄를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엔 유동규 개인의 범죄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관련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뭐 관련된 게 있으면 유동규 씨가 관련됐겠지라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검찰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뭐 428억이 약속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돈 중에 일부가 흘러갔다거나 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만배 씨 등에게 이 특혜를 제공하기로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동의를 했고 그래서 특혜를 줬고 그 준 이유는 뇌물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녹취록을 보더라도 정영학 씨 녹취록에 보면 그 428억의 돈의 주인이 유동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민용 씨 같은 경우도 자술서에 유동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와 모순되는 증거들을 검찰이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주장을 즉각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대표가 진술서를 통해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서를 전면 부인했는데 그 지분은 이재명 대표의 것이다. 이렇게 유 본부장이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원래 이제 그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지우게 하려면 그 아랫사람이 그래 내가 다 책임을 지겠어요라고 나서는 사람한테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지워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홍길동 누구가 다 했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홍길동은 그래요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했다고 지금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죄진 만큼 처벌받아야지 왜 내가 남의 죄까지 뒤집어 쓰겠냐. 나는 그럴 생각 없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동규가 다 했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왜 정진상, 김용이 다 했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포인트거든요. 정진상, 김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죄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그런 발언을 안 하고 그런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육책으로 제 생각에는 추측으로는 어쩔 수 없이 유동규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유동규는 막상 제가 다 한 거 맞습니다라고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면 어떻게 뭐 이 진술을 가지고 아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그 고육책적인 떠넘기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맞춰가지고 이제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게 법원에서의 진술이든 뭐 영장 실질 심사에서의 진술이든 문답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는 이제 유동규도 본인이 그게 어떻게 내가 다 한 거냐라는 또 문답이 있을 거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향후 법정에선 이제 천화동인 1호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 또 428억 원의 수익이 누구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텐데 이 대표는 물론이고 정진상 실장도 천화동인 1호의 존재는 전혀 몰랐다라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를 포함해서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모두의 총유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참 어렵죠. 뭐 이재명 대표 거라고 했다가 이재명 측이라고 했다가 또 유동규 거라고 했다가 이분들이 참 말장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판에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유동규 씨나 남욱 씨나. 그럼 법정에 가서 열심히 자신의 주장을 하고 증언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정말 이분들이 반성하는 사람의 입장인지
아니면 뭐 검찰에 잘 보여서 자신들에게 좀 양형에 있어서 적용 법조에서 좀 혜택을 달라고 열심히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김용 씨는 몇 퍼센트고 유동규 씨는 몇 퍼센트인 겁니까? 이것까지도 밝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유동규 씨 말대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달라고 하면 다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달라고 하는 돈을 왜 자신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료 사업으로 35억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그래서 12억 원을 전체하고 현처에게 위자료하고 집었는데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 건데 자신이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진상 씨한테 본인이 줬다고 하는 뇌물이 2억 4천 뿐이잖아요. 그럼 자신이 훨씬 많이 썼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428억 뇌물로 받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2015년 4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2016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김만배 일당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도시계획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2016년도에 1,100억을 환수를 해요. 터널 공사비하고 지하 주차장비 등으로. 어떻게 뇌물을 약속받은 사람이 1,100억을 더 환수해서 돈을 뺏어올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들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검찰의 적절한 소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총유와 관련돼서 이 남욱 변호사의 주장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변호사시니까 이게 총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잘 안 쓰는 어려운 단어라 네. 가지고 이 총유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어요. 총유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비법인 사단의 재산입니다. 비법인 사단은 절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자그맣게는 뭐 배드민턴 동호회나 뭐 축구 동호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립 총회 같은 걸 열고 이사회가 만들어져서 그 뭐 재산과 관련한 그 운영 문제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 결정을 하나의 그 리더십이 있는 상태로 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총회의 특징은 이제 그 조직에서 탈퇴하는 순간 그 어떤 그 재산에 대한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공유자는 자기가 지분을 들고 있는 거고 동업자 사이의 합유는 그 동업 관계가 청산되면 지분을 들고 나가는데 총유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총유는 그 이사회의 이사장, 그 협회의 회장이 자기가 의사결정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 의사결정에 이제 조언도 하고 뭐 이런 그 결정 방식에 따라서는 표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결국 그 회장이 이사장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 의사결정의 핵심이다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총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과 검찰이 강하게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 정 전 실장 측에서는 별개의 사실을 잔뜩 나열해서 검찰이 선입견을 갖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긴 만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어떻게 유착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필수 사항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은 형사소송 규칙에 있어요. 공소장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판사가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 유죄구나라고 예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단을 갖지 못하게 최소한만 적으라고 하는 게 공소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사했던 기록들은 판사가 볼 수가 없어요. 증인신문을 통해서는 또는 증거, 동의를 통해서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이 뭐 40장, 50장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판사에게 충분히 예단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형사소송 규칙이 정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서 법관에게 예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기각해달라. 이거 자체로서라고 했고요. 그래서 판사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검찰에게 혹시 요약할 수 있느냐, 일부러 요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이제 태도를 지켜볼 것 같은데 아마도 검찰은 그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그대로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정진상 씨의 불만은 너무 유죄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유동규 씨 진술에만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이건 객관성을 상실했고 그래서 자신에게 보석 재판을
결정을 내려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진술이 좀 번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을 했는데 이 중 일부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는 입장에서 입장을 바꾼 배경부터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거는 저도 사실은 이 추이가 굉장히 좀 그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과연 몸통을 드러내기 위한 꼬리의 드러남인지 아니면 몸통을 보존하기 위한 꼬리의 자름인지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대장동 사업을 예를 들자면 대장동 사업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네.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만배, 남욱, 뭐 그 주위에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핵심적인 범죄자가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대북 관련 사건이거든요. 네. 대북 관련 사건을 수행하는 부서를 따져보면 무슨 통일부, 뭐 국정원, 그리고 지금 방첩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기무사, 각종 중앙부서들이에요. 중앙부서는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경기도지사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민원 사항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대장동 사업은 민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남욱이었죠. 남욱 김만배였죠. 그런데 지금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이재명 대표였지 네.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자, 결정권자가 아니면 결정권자가 누가 되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결정권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제 유동규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사실 확인서를 내 가지고 유동규가 다 했다라고 지금 풀어 나가듯이 김성태 회장이 그런 꼬리 자르기를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몸통이 있고 그 몸통을 조사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쌍방울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무려 야당 당대표인데 야당 당대표가 약간 몸통이 아닌 꼬리화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이 어디까지 전개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수사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국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그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누구, 뭐 그게 청와대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그 누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뒤에 몸통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신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일단 김성태 씨가 이 300억을 지금 이재명 대표 방북과 관련해서 300억 줬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저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설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일단 첫째 보면 돈을 김성태 씨가 돈을 북한에 넘겼다고 하는데 진짜 넘겼는지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들이 엄청나게 많고 업무상 배임한 돈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횡령한 걸 숨기기 위해서 북한에다 줬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준 건지 첫째 의심이 된다. 두 번째는 변호사비 대납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30억을 줬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 방북도 안 했습니다. 방북도 안 했는데 돈을 왜 줍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2019년 1월에 자신이 이재명 대표와 간접 통화를 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2019년 9월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 벌금 3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대선 가도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19년 11월에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30억을 쓴다? 뭐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닐까요? 결국에는 이 김성태 씨는 개인이 북한과의 사업을 통해서 광물 수익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돈을 줬는지도 애매해요. 외환 일반처를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중국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말 북한에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일부만 전달이 됐는지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태 씨가 결국에는 증거 없이 또 열심히 검찰에 일부 소설을 써줘서 검찰은 그 소설을 그대로 기사화 시켰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검찰이 이걸 스모킹건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기사를 흘렸을까요? 이건 이재명 대표 망신주기용 기사 흘리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이승훈 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